안녕하십니까? 목서윤입니다. 지난해 말 인류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는 전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갈수록 심각한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전주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석학들의 지혜를 함께 나눈 건데요. 전주 MBC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비대면으로 펼쳐진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축하하는 목소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 세계 무형유산 전승자들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무형유산은 지금까지 단절없이 이어져 왔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변화들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은 이러한 일상의 변화들을 잘 담아낼 것이고 또 다른 고귀한 가치의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각국의 무형유산의 현황에 대한 공유와 슬기로운 보존, 전승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일정 부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형유산의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될 국제적인 담론의 결과물을 집대성하여 각국의 정책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비록 올해 포럼은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느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거쳐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공동체가 환경에 대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자연 훼손,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상호작용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무형문화유산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변화에 직면했을 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해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으로 풍부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세계 각국의 생생한 사례도 만나시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사람들에게 끼쳐왔던 영향들을 알아보고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이번 포럼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정의 핵심 가치가 사람, 생태, 문화. 이번 포럼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저는 사람, 그리고 자연,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또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비대면으로 펼쳐졌지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열정은 여느 해 못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주고받았던 그런 감동들을 느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고마웠고 귀한 우리들의 유산이자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쩌면 이런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세계무형유산 포럼은 이러한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문화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포럼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의 무형유산을 살펴보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으로서 무형유산에 담긴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재정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지만 인간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신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마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 포럼을 빛내준 발제자들의 발표를 함께하면서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세션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를 주제로 함께한 세계 각국 연구자들의 강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님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은 지역 및 국제적인 담론과 협력을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핵심 주제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반증합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천연재해의 증가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사람, 자연과 문화 간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또는 살아있는 유산은 사람, 자연과 문화를 연결합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는 우리 정체성의 토대가 되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 인류세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많은 원주민 사회는 예를 들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영적인 중요성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환경 관리에 대한 참여적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점차 성장과 소비에 매몰되고 있는 세계에서 지역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관행과 지식 그리고 생활 양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 지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보다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유도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그 여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극적으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을 드러내었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공동 운명이 서로에게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식량과 안녕을 위해 생물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지구를 지켜나가고 미래 세대로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여 복잡하고 시급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올해 파괴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도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 지구를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도전을 응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사무총장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는데요. 계속해서 발제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첫 번째 세션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소장인 박범순 소장이 맡아주셨는데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뜻하는 개념이죠. 인류의 등장으로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한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와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 선보여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인류세의 관점에서 무형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 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세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인류세는 인류의 시대 또는 인류의 세기를 뜻하는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변화가 마치 대규모 화산 폭발,
운석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커져서 이제 새로운 지질 시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생태 파괴 등을 포함한 지구의 행성적 위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신문지상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지난 1월과 2월 중국 상공에서 온실가스 주범 중의 하나인 이산화 질소의 양을 찍은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존재가 인간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주차장으로 변한 공항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차들이 빽빽히 있는 주차장 사진 같지만 사실 푸드뱅크에서 나눠주는 음식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영국의 GDP 변화를 13세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인데 20세기에 들어 특히 그 후반부에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을 기점으로 대가속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부르고 이 시점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나온 지구 시스템 지표들 그리고 사회 경제 지표들 모두 분명한 변화를 그때쯤에서 보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플라스틱, 닭뼈, 방사성 물질이 지층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기사가 영국의 시사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많이 바꾸었는데 이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같은 용어를 크게 거부감 없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좋은 것, 필연적인 것 또는 진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담보하는 근대성이란 개념이 인간, 비인간, 생물, 무생물 등등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 문화는 다른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은 바로 이 근대성의 이분법을 극복해서 자연 문화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버섯, 돌, 나무, 물고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 송이버섯은 일본인이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유럽에서 채취되던 송이버섯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에 버섯 무역 상인들은 미국 서북부에 있는 오리곤주에 눈을 돌렸습니다. 왜 오리곤주일까요? 원래 오리곤에는 판도라스라는 키가 크고 우람한 소나무가 많았었는데 20세기 초부터 벌목되기 시작해서 80년대에는 다 벌목되고 회사는 지역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황폐되고 버려진 자리에 키가 작은 러치폴이라는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 아래 송이버섯이 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인들에는 미엔족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원래 중국 남부의 산악지대에 살던 종족으로 20세기에 라오스와 태국의 산악지대로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도와
같이 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 후에 캄보디아에 설치된 난민촌에서 지내다가 80년대에 미국의 난민의 자격을 받아 오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잡기 어려웠던 이들은 오리건 산림지대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말부터 송이버섯의 좋은 가격을 받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송이버섯을 따게 됐습니다. 그들은 송이버섯을 화이트 골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엔족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존의 양식, 즉 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무형의 유산이 중요하게 작동한 것이죠. 이와는 좀 다르지만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의 남쪽 끝 남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해에는 31개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에는 물론 400~500년 된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이 지역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보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해의 당산제와 줄 당기기 놀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생명의 기록이면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이고 또 수호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일본의 쓰나미 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네요시라는 마을은 쓰나미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쓰나미 비석이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되어서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비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1896년 쓰나미가 있었던 쓰나미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점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마라 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쓰나미의 위험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래된 비석 옆에 새 것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나미 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에는 거대한 방벽을 세우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무형문화 유산과 근대 과학 기술이 병존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전에 가슴팍에 안고 쓰다듬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주민과 물고기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을 위한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에서 함께 사는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 중심적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인류사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3가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근대성의 관점을 극복하는데 무형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관습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너머의 존재의 행위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사에서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 회복도 결국은 문화 다양성의 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 유산이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사적 위기의 감지, 센싱 및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가 지구에 끼친 막대한 영향으로 많은 혼란과 재앙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심코 가지고 있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3분의 발제자들의 발표를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에 맞서는 무형유산 눈사태 위험 관리를 주제로 마이클 블룬들 박사의 발표부터 함께하시죠.
아브란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눈사태 위험 관리는 2018년에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스위스와도 같은 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사실 이 눈사태 위험 관리를 했었고 알프스 산맥 주민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눈사태 관리는 여러 나라 수세기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만 요한 코에스라는 선구자분께서 세계적으로 눈사태 관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암벽으로 눈사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암벽이 설치된 것은 이를 통해서 눈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경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쪽 하단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눈이 내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쿠아즈 이 선구자, 이 과학자분은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위험 지도라는 눈사태 지도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눈사태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스위스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사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통합된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사태 보호를 얘기를 할 때 그 경감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영구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영구적인 조치는 저희가 계속해서 둘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시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는 눈사태 위험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싶으면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나눠서 능동 조치, 수동 조치가 있습니다. 능동 조치 같은 경우는 눈사태가 흘러내리는 그 경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수동 조치는 구조물이나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을 이제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 거기에 서 있는 구조물이나 주택을 대피시키고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사태를 막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굴절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눈사태가 내려올 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댐인데요. 보통 이렇게 굴절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눈사태 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사태가 예를 들어서 차량, 버스를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이런 창고를 두어서 차량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이것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실제 주택의 모습인데요. 주택을 이렇게 보호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을 설계할 경우에는 눈사태가 내려왔을 때 이 주택의 지붕 위를 덮고 지나갈 것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생물학적인 조치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림, 산림을 통해서 우리가 눈사태의 위기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토지 사용 계획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험 지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위스에서 특히나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지역에 나와 있는 이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 주택 건설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건설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보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눈사태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들이 또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계획을 하면서 이 지침도 있어서 지침을 통해서 위험 지도도 보고 위험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알프스 지역 국가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홍수 피해 그리고 산사태, 낙석 등에 대해서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장 분석하고 지형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후 분석을 하고 실제 산사태가 있을 때 사후 분석도 하고 전문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알프스 지역 국가에서 아주 오랜 눈사태 위험 관리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눈사태 위험 관리는 통합적인 접근법으로서 기술적, 생물학적, 조직적인 조치가 모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토지 사용 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에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통합적인 눈사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크로네시아에서 이 농업 관행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특수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 아니면 얌이나 풀을 기르는 곳도 있고 얌이나 습지 그리고 타로라고 알려진 토란을 키우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도 혼농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 지역에서도 혼농 임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에서 혼농 임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이러한 나무들을 실제 식재하고 자신들의 니즈에 따라서 식물이나 식수를 재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화된 식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혼농 이법은 주로 나무나 풀 그리고 작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류들이 그리고 또 동물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씨앗이나 열매가 옮겨집니다. 일단 혼농이법의 지역을 살펴보면 산 꼭대기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해안선에까지 이릅니다. 이곳에는 예를 들어 바닷가들도 있고 망그로브 숲도 있습니다. 늪도 있고 암벽을 포함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And as I briefly mentioned before, besides human planters and harvesters, birds and other land-based animals. 이곳에서 재배나 경작을 하는 인간들 외에도 조류나 기타 육지동물, 예를 들어서 과일박쥐나 까마귀 또는 여타 조류와 동물들이 씨앗과 나무와 식물의 열매들을 섭취하고 그 배설물을 산 정상에서부터 해안선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서 배출하게 됩니다. 또 바람과 하천 또한 씨앗과 열매가 잘 고르게 분포되도록 기여합니다. 이들은 하천에 기슭에서 자라거나 하구에서 퇴적된 후에 해안선으로 다시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선 옆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크로네시아 내에서 어떤 서양의 개념이나 관행이나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농경 그리고 혼농임업 환경이나 자원 그리고 관행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미크로네시아 사회적 문화적 생활 방식과 천연 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른 문화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대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도전들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가 이러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시대 집단 농장이나 자본주의, 제국주의, 핵실험, 그리고 세계적인 일회용품과 폐기물의 시대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특히 열대 도서 지역의 대륙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종종 식민시대 실험실로서 기능하고 있고 또 태평양의 핵실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삶이 위협이 될 것을 경고하지만 섬 주민들은 생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이 제한된 땅과 자원 속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구섬에 닥친 이 위기의 시대에 섬 지역 작가와 예술가들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한 해안적인 직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예술과 인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한 지구적 환경 위기 시대에 도서 지역의 목소리, 즉 생태 전선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이후 10여 편의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태평양 섬주민의 기후변화 위기, 특히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새로운 기후 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앉은 천국, 사라진 나라 투발루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나라라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진 투발루, 천국에 생긴 문제는 2004년도 제작이 되었고 또 여기에는 한때 섬이 하나 있었다라는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예술과 인문학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서사 중에 기후결정주의의 개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셜 군도의 시인인 캐시 제트닐 키지너는 유엔에서 한 시적 연설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12년 올림픽을 맞아서 열린 세계 시인 축제 더 포이트리 파르나수스에서 녹화한 그녀의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는 다큐멘터리에 담긴 유사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새하얀 모래, 달콤한 노래 조화, 금빛 석양 속의 파파야 이미지를 처음에는 모가적인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는 것에 병치시키면서 근대적인 일상성, 즉 부릉거리는 차로 꽉 막힌 도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쿠레이드 컵이 가득한 섬의 이미지와 대치시킵니다. 그러면 그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주렁거리는 귀걸이는 반달의 검은 진주로 마치 나선형의 폭풍성 있는 눈처럼 반짝여요. 바구니는 아주 튼튼하게 짜여 빛나는 갈색 조개 껍질이 박혀 있고 굳은 손가락으로 빗어졌어요. 그 바구니 안에 전 메시지를 넣었어요. 이 귀걸이를 하고 파티에, 수업에, 회의에, 식료품점, 코너스토어, 그리고 버스를 타세요. 바구니에 보석과 향, 구리 동전, 글자를 담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마샬 군도에서 왔답니다. 그 곳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줘요. 새겨진 나무, 그루테기가 갖는 그을린 갈색 피부를 가진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항해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섬이 거인이 운반에 오던 바구니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말해줘요. 우리가 속이 빈 선체라고 말해주세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빠른 카누에 텅 빈 선미가 되었다고 말해줘요.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신의 숨결임을, 그리고 메리고모의 백색 바다 거품을 도는 분홍꽃의 왕관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쿨레이드가 담긴 붉은 스티로폼 컵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반짝이는 드넓은 바다에 피 흘리는 파파야, 황금빛의 일몰이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그들의 광활한 풍경 속의 장엄한 하늘이에요. 우리는 무섭고 당당한 해양이에요. 우리가 콘크리트 현관에 가져온 먼지가 많은 고무 슬리퍼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찢어진 솔기입니다. 우리는 택시에 깨진 문 손잡이고 땀에 젖은 또 다른 손을 흔드는 땀에 젖은 손이에요. 우리의 낮과 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머리띠를 한 어린 소녀라고 말해줘요. 빗속에서 구르기를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우리는 깨진 맥주병의 파편입니다. 고운 백사장 아래에 파묻힌 깨진 맥주병 파편입니다. 우리는 차들로 막힌 길 건너편 도로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 물에 대해서 말해줘요. 물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우리 묘지를 가로질러 범람하고 방파제 위로 튀어오르고 우리 집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말해주세요. 육지가 어떻게 바다로 잠겨버렸는지 말해주세요.
우리가 두렵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정치도 모르고 과학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뒷마당에 뭐가 있는지를 봤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에게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 늙은 어부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음을, 그리고 결코 떠나고자 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섬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오늘 발표를 통해 인류가 자연에게 미친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비대면으로 토론을 함께한 관객들의 궁금한 점을 확인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의 사회로 첫 번째 세션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보는 토론이 진행됐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각자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과 인류의 그 갈등 속에서 생태적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태적 재앙에 인하여 중요한 무형유산들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공동체 삶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막연하지만 무형유산을 중심에 놓고 자연재해 내지는 인류 재앙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네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제안이랄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교육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때 과학은 멀리 있고 위기는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을 다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과학자들도 들어오고 인문학자도 들어오고 사회학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예술, 문화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가르치고 그거를 전수를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지방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나칭 교수가 얘기했던 다중 시간성이라는 멀티플 템포럴리티라는 게 결국은 버섯은 버섯대로의 시간의 흐름이 있고 난민은 난민대로의 시간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시간대로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만나는 지점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서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찾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프란시스 레이그 소장님 한번 답이 혹시 있으실까요? Yea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What we normally do here in Niat as well as in the other islands in Micronesia. 이 미크로네시아 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Teaching the children informally at home. 일단 가정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구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서 과거에서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기법, 교육 기법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 자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이클 브룬들 책임 연구자님. 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신기술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학에 있어서 제가 여러 컨퍼런스 이번 포럼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가를 했을 때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런 IT 솔루션이 어떤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IT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술, 과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신 엘리자베스
드러그리 교수님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답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서사를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비인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엮어서 교육으로 다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새로운 교육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계층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어떤 특정 지역사회들이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방법도 활용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전통들을 전승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들은 이런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발제자 4분 모두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형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역시 이런 교육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내일은 인류의 위기 극복과 무형문화유산과 일상 속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세계 각국 연구자들의 발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cently, as humanity is facing with environmental and human crisis, ICH provides us with a rich traditional knowledge to find a solution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risis. This is the right time to discuss the role of the ICH in contributing to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is the right time to work together to rediscover our heritage for better tomorrow. Hi there! On behalf of the Norwegian Safeguar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ould like to wish the 2020 ICH World Forum a prosperous event and all the participants best of luck.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ISCAP for this wonderful initiative, bringing the world together in a time which is very difficult and very challenging. It's a wonderful job and we really appreciate it. Good luck with your seminar. In a time of COVID-19,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create opportunities that are broad and inclusive as possible to discus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CH. At the place where I live, Kolkata, we saw the most severe cyclone in 100 years, Amphan. We have to look at our cultural heritage for getting assets for building resilience. So I look forward to this webinar. Best wishes. Thank you. The COVID pandemic has given us a fresh opportunity to live our culture of immersing in nature, finding joy in its beauty, and being in the awe of the natural surroundings, from majestic mountains and astounding forests to the perfection we see in the petals of a flower.